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격화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주도권 경쟁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대만 TSMC가 내년 수주 경쟁이 펼쳐질 2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삼성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놨는데요. 다음 달 열릴 파운드리 포럼에서 2나노미터 이하 공정과 관련 반격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TSMC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대조되는 만큼 관련 소식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모처럼 우리 주식시장의 대장이라고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장 후반에 큰 폭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이수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제가 압축 드리겠는데요. 먼저 TSMC가 이제 상용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1나노가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는 1나노가 10억 분의 1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머리카락보다도 월등하게 좁은 그 아주 가느다란 곳입니다. 거기에다 뭘 통합니까? 전류를 통해 가지고, 즉 좁은 공간에 많은 전류를 통한다면 그만큼 용량, 저장할 용량이 좋고 또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나노 숫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첨단화됐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3나노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나노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TSMC가 내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뒤쫓아오던 TSMC가 이제 자기도 상용화한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뭘 나눴습니까? 우리는 이제 2나노 끝났어요. 1나노로 갈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 12일, 13일 날에 새로 그 DS 분야의 회장이 이제 직접 반도체. 공개를 한다니까요. 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 얘기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약 2달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계좌의 30%는 반도체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반씩 15%씩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 만일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는 20%가 됐고 삼성전자는 10%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하이닉스는 그동안 17만 원짜리가 20만 원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7만 5천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삼성 두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 삼성전자는 7수 8기 9도 7만 원대 사고 8만 원대 기다리고 9만 원대 팔자, 요 말씀 이미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전략 드립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5대5로 유지하시면 좋다. 그동안에 5대5로 가지고 15%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10%고 하이닉스는 이제 20%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더 담아야 되네요, 삼성전자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에 나서시고 하이닉스는 물론 하이닉스가 나빠서 파십시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는 한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날짜가 5월 거의 말이죠. 5월 말에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여러분 계좌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5대5 반반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시가총액이 지금 뭐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 삼성전자가 460조 원입니다. 2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게 아닌데 지금 TSMC만 역대 최고가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 이렇게 빠르게 다시 선두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업계 주도권 경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이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대표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해주시면서 관련주 전망까지 김성준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인
것이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좀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109% 성장에 이어서 2022년에는 57%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33%대, 올해는 16.6%의 그런 성장을,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구매가 일정 부분 좀 고갈이 된 상황이고, 특히나 뭐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같은 그런 문제들, 무엇보다 가격대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조금 큰 그 의외의 그런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분위기도 역시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S&E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전기차 가격은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약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전기차 회사들이 신제품 출시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가격 인하,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를 다시 한번 강화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남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좀 가까워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그 한중일 그 회사들이 상당히 좀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 SDI가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 중에 있고 2027년도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온 역시도 이제 2028년도 상용화 시제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경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빠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요.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이제 양산을 해서 2027년도 신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도 배터리 1위인 CATL과 뭐 BYD 그런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7년, 28년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도요타, 닛산 역시도 2027년, 2028년경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참여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날수록 이제 하부에 있는 회사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강한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좀 봐야 할지 여부도 계속해서 좀 주목이 필요한데요. 업황 개선의 가장 키는 이제 2025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거기에다가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는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고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 어제도 주가가 3% 넘게 올랐는데요. 중국과 일본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려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주 이슈 짚어볼까요? KB금융이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먼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내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KB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주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금융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참 많이 유입된 상황인데, 이성홍 이사님, 추가 상승 여력 우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작년부터 구체화하고 내세워 왔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가장 빨랐었고요. 여기 더해져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을 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의 계획, 그다음에 배당 정책 같은 경우를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기업 가치 계획 공시를 통해서 자본 효율성 지표를 활용해서 공시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수치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자본과 관련된 부분에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구체화된 부분은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반응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금융주 중에서는 가장 상승 강도가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익률 10% 정도의 목표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구체화된 사안을 발표를 할 때는 주가 반응 같은 경우가 그에 맞춰서 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덱스 요인, 즉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ETF라든지 아니면 배정 자금 같은 경우가 마련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부분처럼 자본 효율성 지표 같은 경우가 구체화된 기업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대표적으로 은행군들과 관련해서 좀 ETF가 유입될 수 있고 구체화된 수치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또한 최초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좀 구체안을 내세웠기에 관련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업 공시 1호가 이제 KB금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밸류업 관련한 공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요 공시를 올해 4분기에 하겠다라는 뭐 계획 공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제 KB가 먼저 했고요. 지금까지 뭐 주가는 많이 올라줬으니까 좀 봐줘야죠. 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범생들, 금융주들 하반기 주가 흐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우리만 지금 소외가 되고 있죠. 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기록적인 강세장 펼치고 있지만 국내 증시 지지부진하죠. 등락률 순위에서 보면 전 세계 주요 31개 국가 가운데 28등, 거의 뭐 최하위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트리거 어떤 게 있을지 김영재 이사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올해 국내외 증시 주변의 여건들은 나쁘지 않은데 수익률은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점이 이제 수치화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8위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올해 지금 2.1% 하락한 코스닥까지도 좀 합류시켜 본다면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과 함께 한국도 지금 마이너스 국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 수익률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한국의 전체 시총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AI 어떤 그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1.7%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역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초반 반짝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시총 2위 SK 하이닉스가 AI 랠리에 동참하면서 어제까지 42.4%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시총 3위부터 10위까지의 8개 종목 중 5개 종목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부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게 아니나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진했었던 중국, 홍콩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경쟁 국가인 대만과의 시총 격차도 지금 사상 최대치인 600조 원 수준까지도 근접했다라고 보는데 대만은 앞서도 말이 나온 그 TSMC가 올해 46% 상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시총 격차도 2배 이상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코스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올해 전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인데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이 PER로 본다면 한 10배 초반에서 지금 형성돼 있어서 신흥국 평균보다도 훨씬 좀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월등한 지수 수익률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 성공하면서 주가를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는 AI PC 보급 확대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D램에서의 어떤 강점을 보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바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HMM, 실리콘트, 에코마케팅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심택과 용정 리포트, 용평 리조트 목표가는 각각 51,000원과 5,200원으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APR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럼 이 중 상향 리포트부터 만나볼까요? 대신증권은 HMM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 이른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글로벌 해운 운임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직전 대비 39.2%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 속 찾아온 단기 사이클로 적어도 7월에서 8월까지는 운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이외에도 연구채 100% 전환 등을 반영해 목표가는 기존의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잡았지만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리콘2 목표가를 기존의 27,000원에서 51,000원으로 큰 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리콘2의 TAM, 즉 시장 규모가 한국 문화 인기 상승, 서구권 스킨케어 산업 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유통사에 비해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빠른 매출 증가와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다만 단기 주가가 급등한 만큼 작은 자금에도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에코마케팅입니다. DB금융투자는 에코마케팅 실적이 2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사업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주인공은 에슬레저 브랜드인 안다르라고 했는데요. 특히 5월부터는 전지현 TV 광고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확장과 함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봤고요.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6,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도 1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SK증권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긴 기다림 끝에 반등하기 시작한 하나솔루션 소식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태양광주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하나솔루션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구영 하나솔루션 대표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방문해 아주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나 소장님께 들어보죠. 네. 보통 한 기업의 대표가 자기 회사의 공장을 특히 해외에 있는 공장을 소개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됩니다. 하고 그리고 표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화솔루션의 이구영 대표가 직접 미국 내 공장을 견학을 시켜주고 공개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호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미국 내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소재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아시아에서 오는 대부분의 제품이 어디 겁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화 QCL이죠. 한화 QCL이 그만큼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 하나솔루션 꾸준하게 올랐는데요.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직전 저점은 23,000원에서 어제 종가 32,000원 꽤 올랐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고 고가가 얼마냐면요.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짜리가 23,000원까지 내려갔다는 뜻은 뭐죠? 이 회사의 악재가 거의 대부분 소화가 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 제시합니다. 삼수사도 3만 원대 초반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매수하셨다가 4만 원 근접하면 그때 정리하시는 전략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당 한돈 몇 프로죠? 5%입니다. 5%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나소장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솔루션 주가 조금 최근 들어서 흐름 괜찮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흐름도 좋습니다.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건설업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이 회사채 수요 예측 과정에서 일부 미매각을 맞았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죠. 부동산 PF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성준 이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건설은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5위권 GS건설이 이제 어제 1,000억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100bp의 가산금리와 그리고 또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월 이표치 방식을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20억이 미매각되는 1%포인트 더 준다고 해도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PF에 대한 우려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같은 날 했었던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모집에 1조 5천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3천억 모집에 1조 3천억이 들어왔는데요. 회사에서 제시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될 수 있을 정도로 역시 채권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나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사정이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관사에 대형 IB가 다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회사의 리테일 영업을 통해서 충분히 남은 미매각 채권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이제 하반기에 남아있는 중소형 이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소형사일수록 더욱더 자금난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연체 중이거나 이제 만기 연장을 세 차례 이상 한 PF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사업자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 사업자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실 이제 PF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오랜 장기간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서서히 좀 해소가 되면서 연착륙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달 금감원이 PF 우선 사업자 평가에 나서는 만큼 건설주와 함께 금융주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 한번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터주로 마무리해보죠. 자, 하이브가 SM 지분 75만 주에 대한 블록딜을 추진합니다. 어제 하이브는 1%대 상승, SM은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어요. 5%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두 기업의 주가 전망, 이성호 이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을 봤을 때는 하단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와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성장에 대한 측면에 이견은 없는데 성장률에 대해서 약간 동일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날 땐 주가의 반등이 빠를 수 있는데 최근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SM을 필두로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블록딜을 통해서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전일 종가 95,800원 대비해서 4%에서 5.5% 할인이 발표가 됐고요.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는 3.2%에 해당이 됩니다.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3개월 락업에 해당이 돼서 3개월 후에 이제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블록딜을 돌릴지 아니면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레벨 하단 이 부근에 있고 모멘텀의 부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블록딜을 돈만큼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할인율만큼의 가격 조정이 그 이하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차익 거래 부분에서도 충분히 블록딜 내로 가격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놓고는 매수에 대한 부분의 대응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사사 좀 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지 사실 JYP 엔터는 오른다 해도 찔끔찔끔 오르고 진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YG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다른 엔터사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규 라인업 같은 경우가 나와야지 여기에서는 모멘텀의 부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국가에서 좀 구체적인 수치가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한령을 놓고는 SM의 모멘텀이 가장 강하고요. 나머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도어 이슈가 좀 해소되는 단계, 다만 19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YG는 하반기에 실적 좋아질 수 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 활동이 더해지면 이제 실적의 회복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7월부터 이제 활동 재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이제 라인업들의 일정에 맞춰서 해당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엔터주 뭐 다 좋게 보시는군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 오늘 블록딜 여파로 조금 떨어지면은 매수 뭐 할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8시 20분 지금 개장 전까지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네요.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룹 총수와의 만남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한국에 37조 원을 투자 약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관련 업종인 원자력 발전과 방산 그리고 조선 관련한 긍정적 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보이그룹 트레저 컴백 행사로 신곡인 킹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최근 공연 흥행 소식이나 신곡 발표와 관련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기업인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상승 테마로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관련 재료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오버추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웹 서비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 맵의 종속에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형 재단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상용화 가능한 이제 수준의 맵을 이제 지도를 출시할 예정인데 현재 차도 이 지도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라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라이콘과 파인 디지털은 6% 상승, 프론티어 4.4, 모트렉스 3.7,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3.33% 상승 마감하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UAE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재계 인사들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투자 보따리가 과연 어디로 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은 사실 중동에서 사우디하고 UAE는 은근히 서로 경쟁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해외 뉴스를 봤더니 UAE에서 세계 최대의 공항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재계 지도자들과 UAE 대통령께서 만난다면은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다. 머지않아 선물 보따리가 더 열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오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전, 방산, 조선, 엔터,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어제 반등 기세를 이어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알차게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